대한민국 패션의 중심, 럭스앤코, 룩스앤코의 마케팅팀은 오늘도 전쟁터였다.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소리, 그리고 서류 넘어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공간을 채웠다. 그 혼돈의 한복판에 시나리 대리는 영혼 없는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까다로운 김 부장의 요구에 벌써 세 번째 수정 중인 기획안 때문이었다. 신대리, 이거 글씨체 크기 11포인트로 하라고 했을 텐데 왜 11.5포인트야? 기본이 안 되어 있네. 기본이 김 부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하리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입안에서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 한편을 지키고 있는 작은 선인장을 향해 속삭였다. 복돌아, 나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복돌이는 그녀가 이 삭막한 정글 같은 회사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다. 말 없는 선인장은 그 어떤 동료보다도 훌륭한 상담가였다. 바로 그때 사무실의 다른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악명 높은 박 부장의 커피 주문을 실수한 모양이었다.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지. 누가 뜨거운 거 시켰어. 자네는 귀가 없어 머리가 없어. 박 부장은 모두가 들으라는 듯 신입사원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다. 신입사원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 그렁그렁 맺혔다. 다른 팀원들은 애써 그 광경을 외면했다. 괜히 나섰다가 불똥이 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하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 부장에게 다가가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실수인 척 자신의 보고서에 물을 살짝 엎지르며 박 부장의 책상 근처에서 소란을 피웠다. 어머, 박 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이사님께 올라가야 할 긴급 보고서에 제가 그만. 그녀는 울상을 지으며 박 부장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긴급 보고서와 이사님이라는 단어에 박 부장의 관심은 순식간에 겁에 질린 신입사원에서 자신에게로 쏠렸다. 그는 자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헛기침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서류에 서명했다. 이런 중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다음부터는 조심해. 그가 훈계를 하는 동안 신입사원은 조용히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신입사원은 멀리서 하리를 향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하리는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윙크 한 번을 날려보였다. 그녀는 불의를 참지 못했지만 정면으로 부딪힐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다. 퇴근길의 만원 버스는 하루의 고단함을 더욱 가중시켰다. 자리에 앉자마자 하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우리 딸. 하리야, 일은 힘들지 않고 따뜻한 안부 인사. 하지만 하리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 나 아니, 그게 아니라 김 여사한테서 연락 왔는데 아주 괜찮은 총각이 하나 있다더라. 아버지가 레스토랑 체인을 몇 개나 가지고 있대. 이번 주 토요일에 꼭 한번 만나보렴. 엄마, 나 선보기 싫다고 했잖아. 하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러자 수화기 넘어 엄마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변했다. 하리야, 제발. 집주인한테서 또 연락 왔어. 이번 달까지 가게 보증금 못 빼주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사채업자들도 매일같이 찾아오고 엄마 아빠는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야. 결국 대화는 또다시 돈 문제와 빚, 그리고 그녀의 결혼으로 귀결되었다. 몇 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은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때부터 하리의 어깨 위에는 소녀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녀의 결혼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당시상에 북혀 하리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이었다. 비좁은 공간, 하지만 그곳은 벽에 붙여놓은 그녀의 알록달록한 그림들 덕분에 가난보다는 희망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글씨로 최종 독촉장이라고 적힌 우편물들을 애써 외면하며 밥에 김치를 얹어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그녀가 일하는 럭스앤코 본사 건물이 거대한 보석처럼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난공불락의 성체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에휴, 어디 하늘에서 돈 많은 왕자님이라도 뚝 떨어져서 이 모든 걸 해결해줬으면 좋겠네. 그것은 지친 현실에 대한 실없는 농담이자 절박한 기도였다.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가 일하는 저 성의 진짜 왕자가 그녀의 기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혼란스럽고 거대한 방식으로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나리에 얼마 남지 않았던 평화는 며칠 뒤 산산조각이 났다.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린 것이다. 가게의 유리문이 깨지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이 가게도 우리가 사는 집도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다. 하리야,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는 이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결혼,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K-이노베이션스의 회장실에서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지한의 할아버지, 강 회장이 예고 없이 그의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다. 내 고모가 주선한 선 자리들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다. 사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핑계 이놈아. 네가 아직도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나 이 할애비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한 달 안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내 앞에 대령해.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 네 사촌 동생에게 넘길 줄 알아라. 이건 토론이 아니라 통보다.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고는 그대로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진우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기 위해 지난 청춘을 바쳐 회사를 키워온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벼랑 끝에서 같은 날 저녁, 같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원하지 않는 선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다. 고급 레스토랑의 어색한 공기 속에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원래 하리가 만나기로 한 남자는 7번 테이블의 재벌 2세 박민규였고 진우가 만나기로 한 여자는 10번 테이블의 사교계 명사 오수진이었다. 하지만 직원의 작은 실수로 하리는 진우가 기다리고 있는 8번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하리는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보고 조금 놀랐다. 재벌 2세라고 하기에는 그의 분위기가 너무나 날카롭고 차가웠다. 비싸 보이지만 어떤 로고도 없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인상을 주었다. 진우 역시 자신의 앞에 앉은 여자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건네받은 사진 속의 화려한 여자와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맑은 눈빛을 가진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또 다른, 그를 귀찮게 할 여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미건조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김지한입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진짜 성을 숨기고 평범한 이름을 댔다.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지긋지긋한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바로 그 공통점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얼음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하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집에 가서 밀린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도 그렇소. 진우가 무심코 대답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현실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냉소적인 체념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평범한 직장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집안 성화에 못 이겨 나온 조금은 특이하지만 신선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데이트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하리의 머릿속으로 사채업자에게 멱살을 잡혔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눈앞에 이 남자, 비록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평범한 남자.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돌이에게 짓거렸던 실없는 농담이 미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기요. 진우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결혼이 아주 급하게 필요하세요. 진우의 포크질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의 얼음 같던 얼굴에 난생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하리는 그의 반응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자신의 모든 절박함을 쏟아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결혼이 아주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필요한 것만 해결해주고 그냥 결혼할래요. 그것은 프로포즈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권 회장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그들의 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은별은 손가락에 끼워진 그녀의 것이 아닌 다이아몬드 반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하룻밤의 아르바이트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평생의 결혼 생활이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방금 청혼한 이 얼음 왕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덫에 함께 갇혀버린 것이다. 권희준의 할아버지가 내린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이라는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고은별과 권희준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강남구청의 혼인신고 창구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어젯밤의 광기 어린 소동이 꿈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서류에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었다. 담당 직원은 선남선녀의 갑작스러운 초고속 결혼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사무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그렇게 단 10분 만에 그들은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었다. 서류 한 장이 두 이방인을 평생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린 순간이었다. 구청을 나온 이주는 그제야 아니 계약 파트너가 된 은별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내 집으로 짐을 옮기도록 하지. 계약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은별 역시 그저 그가 돈이 아주 많은 집안의 평범한 회사원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하리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전쟁터인
럭스 앤 코의 마케팅팀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당장의 현실인 김 부장의 잔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책상 위 작은 선인장, 복돌이에게 중얼거렸다. 복돌아, 나 오늘 유부녀 됐다 믿어지니. 바로 그때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 메일이 도착했다. 금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신임 대표이사님의 취임 연설이 있겠습니다. 전 직원 필참 바랍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신임 대표이사 갑자기 해외에서 스카우트된 엄청난 실력자라던데 하리는 그저 또 다른 깐깐한 상사가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오후 3시 대강당 하리는 동료들과 함께 강당의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이어 단상 위로 조명이 쏟아지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그를 소개했다. 럭스 앤 코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강지한 신임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그 순간 하리의 세상이 멈췄다. 단상 위에 서 있는 남자. 어젯밤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했던 남자. 그리고 오늘 아침 구청에서 자신의 법적 남편이 된 바로 그 남자였다. 김지한이 아니라 강지한.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자 자신의 가장 높은 상사. 하리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피가 빠져나가는 듯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단상 위에서 강지한의 차갑고 전문적인 시선이 강당 안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경악으로 굳어버린 하리의 얼굴에 아주 잠시 0.1초 정도 머물렀다.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놀라움을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계약 아내가 자신의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결혼이라는 게임의 난이도가 수십 배는 더 어려워진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하리의 회사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그녀는 CEO인 남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사무실의 유령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는 벽에 붙어 걸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일부러 다른 칸을 탔다. 그가 부서 순회를 위해 마케팅팀에 들른 날에는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는 또 다른 지옥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 어색한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는 부부라고는 할 수 없는 동거 생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투명 인간처럼 행동했다. 변화의 바람은 마케팅팀에 닥친 위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다가올 봄 컬렉션 론칭 캠페인 기획안이 CEO 강지한에게서 영혼 없고 게으르다는 혹평과 함께 반려된 것이다. 김 부장은 대노했고 팀 전체는 패닉에 빠졌다. 지한은 김 부장에게 24시간 안에 새로운 기획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팀원들은 절망했다. 하지만 하리는 반려된 기획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화려한 미사여구와 복잡한 전문 용어로 가득 찬, 하지만 정작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핵심 메시지가 없는 껍데기였다. 그날 밤 하리는 퇴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팀과 무능하지만 악의는 없는 자신의 상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기존의 기획안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마케팅 이론 대신 자신의 현실적인 감각을 믿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특별함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콘셉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캠페인을 구축해 나갔다. 그것은 신선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기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완성된 기획안을 자신의 이름을 지운 채 공용 서버에 올려두고 김 부장의 책상 위에 수정 제안서라는 익명의 메모만 남겨두었다. CEO 집무실. 강지하는 마케팅팀에서 다시 올라온 기획안을 보며 미간을 찌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익명으로 새로운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호기심에 그는 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차가운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감탄, 놀라움, 그리고 깊은 흥미. 전략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으며 이전에는 없었던 창의적인 불꽃이 담겨 있었다. 완벽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기획안 전체에 담겨 있는 목소리였다. 화려한 수사 대신 본질을 꿰뚫는 직설적인 논리, 공허한 감성 대신 현실에 발을 딛고선 실용적인 접근 방식. 그것은 그가 그 황당했던 맞선 자리에서 만났던, 그리고 자신에게 대뜸 결혼하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아내. 그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시나리. 그는 방금 자신이 우연히,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결혼한 그 평범한 여자가 어쩌면 자신의 회사 전체에서 가장 비범한 직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게임의 판도가 방금 바뀌었다. 시나리가 익명으로 제출한 일상 속의 특별함. 캠페인 기획안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강지하는 즉시 그 기획안을 채택했고 마케팅팀은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갑자기 나타난 완벽한 기획안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팀원들은 누가 이 기획안을 썼는지 궁금해했지만 하리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그녀는 그저 CEO인 남편의 회사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몰래 뿌듯함을 느꼈다. 가끔 복대서 마주치는 지안의 시선 속에서 짧지만 깊은 무언의 인정을 느낄 때면 그녀의 심장은 저도 모르게 쿵쾅거렸다. 그들의 계약 결혼 생활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회사라는 또 다른 공간 속에서 그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생긴 듯했다. 하지만 그 작은 성공의 불씨는 곧 거대한 화마를 불러일으킬 불씨가 될 운명이었다. 최 이사는 자신이 무시했던 신임 CEO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며 지독한 질투와 위기감을 느꼈다. 특히 그 성공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캠페인에 대한 그의 증오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정보원이자 라이벌 회사 더 제니스의 임원에게 은밀하게 연락했다. 내가 론칭 행사 일정과 전체 미디어 전략 최종본을 보내주지. 자네 쪽에서는 우리와 아주 유사한 우연의 일치 같은 카운터 캠페인을 준비해둬. 그리고 그는 사내 정보보안팀의 매수된 직원을 통해 또 다른 함정을 팠다. 데이터 유출 경로를 마케팅팀의 공용 IP, 그 중에서도 이 여직원의 단말기를 통해서 나간 것처럼 조작해 아마추어 스파이가 저지른 어설픈 실수처럼 보이게. 그가 지목한 희생양은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말단 사원 시나리였다. 봄 컬렉션 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 럭스 앤코의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패션계의 VIP들로 가득 차 뜨거운 열기로 넘쳐 흘렀다. 하리는 행사장 맨 뒷줄에 서서 자신이 비밀리에 기획한 캠페인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벅찬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안이 무대 위로 올라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그가 캠페인의 성공을 자신하며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기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강 대표님, 지금 대표님의 캠페인 전략 전체가 경쟁사인 더 제니스에 유출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질문 하나에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에 더 제니스의 신규 캠페인 론칭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럭스 앤코의 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콘셉트였다. 완벽한 파괴, 공작이었다. 바로 그때 최 이사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는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나선 영웅처럼 비장하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저희는 내부 조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우리 안에 배신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손짓했다. 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에 몇 개의 파일이 떠올랐다. 하리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경쟁사 서버로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된 것을 보여주는 IP 로그 기록, 그리고 그녀의 가족 계좌로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서. 최 이사는 강당의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손가락으로 정확히 하리를 가리켰다. 내부 스파이는 바로 마케팅팀의 시나리 사원입니다. 그의 지목과 함께 모든 렌즈와 모든 눈동자가 그녀에게로 향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슬금슬금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군중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이 모든 광경을 무대 위에서 지켜보는 강지한의 얼굴은 분노도 놀람도 아닌 차가운 얼음 가면 그 자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아니,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충격에 빠진 하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질문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최 이사는 회사를 구한 영웅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CEO 강지한이 이 보잘것없는 여사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회사를 위해 그녀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하리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끝났어. 그는 날 해고할 거야. CEO니까 당연한 일이야. 마침내 지안이 연단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결연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그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나리 씨에 대한 그의 말에 하리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처분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당의 모든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다. 그리고 그의 뒤편 스크린이 새로운 영상으로 바뀌었다. 강지한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강당의 소란을 잠재웠다. 시나리 씨에 대한 처분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예상 밖의 발언에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강당의 모든 문이 닫히고 스크린이 바뀌는 그 짧은 순간 하리는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지난 몇 주간 추적해온 진짜 배신자에 대한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안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하리를 범인으로 몰았던 IP 로그 기록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록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영상이 함께 재생되었다. 보시다시피 해당 데이터는 시나리 씨의 단말기에서 직접 전송된 것이 아니라 외부 프록시 서버를 통해 IP 주소만 교묘하게 위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이사의 얼굴이 미세하게 창백해졌다. 지아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무대가 된 그곳에서 차분하게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시나리 씨의 가족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 역시 저희 쪽에서 추적을 마쳤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돈의 출처는 놀랍게도 라이벌 회사 더 제니스가 아닌 최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졌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입니다. 지안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그의 집무실 복도에 설치된 은밀한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최 이사가 더 제니스의 임원과 만나 USB 하나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는 캠페인 정보가 유출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그 쥐새끼를 잡기 위한 제가 놓은 덫이었습니다. 시나리 씨의 단말기에서 유출된 정보는 제가 일부러 흘린 가짜 정보였죠. 진짜 배신자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훌륭하게 미끼를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이사님,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했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포와 패배감만이 남았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강당으로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한순간에 영웅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그의 비참한 얼굴 위로 무자비하게 터져나갔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하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겨우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무대 위의 남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자신이 겨우 며칠 전에 결혼한 이름조차 제대로 몰랐던 남편,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말인가? 강당하니 다시 안정을 찾아갈 무렵 지안이 손을 들어 다시 한번 장례를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딘가 결연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중을 가르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리에게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는 굳어있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리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그의 단단한 손길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무대 위로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그곳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지아는 하리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기자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목숨을 걸고 신뢰하는 이 직원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선 하리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시나리 씨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강당 전체에 핵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찰칵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포수처럼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기자들의 고함과 질문들이 이성을 잃고 터져나왔다. 하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남편의 따뜻한 청화.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충격적이고 두렵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떨리는 현실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가짜 인생은 방금 끝이 났다. 이제 아주 소란스럽고 아주 공개적이며 아주 진짜인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한의 폭탄 선언 이후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미친 듯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뚫고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고 나서야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은별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그리고 자신의 손을 여전히 굳게 잡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을 아무 말 없이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다음 며칠간 대한민국은 럭스앤코 CEO의 신데렐라 스토리로 떠들썩했다. 그들의 첫 만남부터 비밀 결혼, 그리고 극적인 신분 공개까지 모든 것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대중에게 소비되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악인의 몰락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초의 이사는 기업 스파이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긴 재판을 앞두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이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리고 하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도 조용히 사라졌다. 이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가족이 가진 모든 빚을 하룻밤 사이에 해결해 주었다. 하리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전화기 너머로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 하리는 이준의 고모로부터 본가에서 잠시 보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던 그 도도한 여인을 떠올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본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고모의 모습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화려한 장신구 대신 수수한 차림을 한 그녀는 하리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폄훼하고 음해하려 했다. 하지만 너는 내 어리석은 조카의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 자체를 구원해 주었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자존심 강한 여인의 진심 어린 사과는 하리가 이 집안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어색하고 차가웠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제 미묘하고 따뜻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은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하리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황당했던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의 당돌함에 흥미를 느꼈던 것, 회사에서 그녀의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모습을 남몰래 지켜보며 인상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녀가 써낸 기획안을 읽었을 때 그녀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텅 빈 세상을 채워줄 수 있는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까지 나는 이 결혼을 절박함 때문에 시작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어졌어. 그는 서재로 걸어가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하리가 보는 앞에서 그 종이 쪼가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들의 가짜 관계를 상징하던 유일한 증표가 그렇게 사라졌다. 그는 다시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얼굴로 그녀에게 물었다. 계약은 끝났어. 시나리, 가짜 연극도 모두 끝났고,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래. 이번에는 진짜로 그의 제안에
하리는 대답 대신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첫 번째 진짜 데이트를 했다.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하리가 선택한 낡은 서점 골목의 작은 카페였다. 그곳은 그의 세상이 아닌 그녀의 세상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물었다.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주말에는 보통 무얼 하는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첫 만남이었던 맞선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서로가 만나기로 했던 상대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엇갈림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잠깐만요. 그럼 당신이 그 느끼한 재벌 3세 박민규가 아니었다고요. 당신이야말로. 머리가 텅 빈 사교계의 오수진 양이 아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오해와 계약으로 시작된 이 기막힌 인연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카페의 따뜻한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데이트가 끝나고 한강변을 함께 걷던 중 이주는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하리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끼고 있는 결혼 반지보다 서투르게 맞잡은 그들의 손이 훨씬 더 진실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결혼으로 시작해 이제 막 첫 데이트를 마친 그들의 기이한 여정은 마침내 진짜 사랑이라는 출발선에 서 있었다. 2년 후 세상은 강지한과 신하리를 세기의 커플 혹은 비즈니스계의 파워 커플이라고 불렀다.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된 그들의 황당한 만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되어 있었다. 강지한은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아내의 따뜻함에 물든 그는 냉철한 이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감성과 창의적인 비전을 겸비한 가장 혁신적인 CEO로 평가받았다. 그의 곁에서 신하리 역시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말단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실용적이고 날카로운 감각은 회사의 모든 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럭스앤코 역사상 최연소 마케팅팀 팀장으로 당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들의 성공을 그들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 해봄 복돌 장학재단 푸돌장 쉐차이투안이라는 이름의 조금은 엉뚱한 재단이 출범했다. 과도한 빚은 젊은이들의 꿈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하리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희 복돌 장학재단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 성실한 청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재단의 이름은 물론 하리의 책상 위 작은 선인장 복돌이에게서 따온 것이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장명에 진우는 처음에는 기함을 했지만 결국 아내의 뜻을 따랐다. 그에게는 이제 아내의 작은 변덕조차 사랑스러울 뿐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2년 전 하리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던 그 신입사원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기회를 준 하리와 재단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봄을 선물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화려한 재단 출범식의 주인공이었던 하리는 지금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가장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녀의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복돌아, 그녀는 이제 제법 커다랗고 멋진 화분으로 이사한 선인장 복돌이를 향해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대표님 연설하는 거 봤지? 어쩜 그렇게 멋있니? 나 정말 또 반할 뻔했잖아. 그치? 그녀가 복돌이와 한참 수다를 떨고 있을 때였다. 닭고기 시킬 거면 내 것도 시키는 걸 미루는 게 좋을 텐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퇴근한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턱을 기댔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 선인장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복돌 씨, 제가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퇴근길에 교통체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의 능청스러운 사과에 하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복돌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대요. 그거 참 다행이군.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당신과 복돌 씨 없는 내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 어떤 동화책의 법칙도 따르지 않았다.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이었으며 절박한 계약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동화보다도 더 진실하고 소중한 행복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 위로 밤하늘의 별들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야기꾼,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강지한과 시나리의 예측 불허 로맨스를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설레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는 사랑의 마법과 진심이 가진 위대한 힘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